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에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5.2%에서 5.5%로 높였는데요.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이렇게 높인 이유로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방역을 꼽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내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우리나라 4분기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입니다. IMF 때였죠. 그때가 마지막 아마 마이너스였던 것 같고, 네. 그렇게 따지면 22년 만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겁니다. 비록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긴 했지만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워낙 또 더 크게 마이너스 성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숫자를 포함해서 최근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경제가 급변하기 때문에 예. 이 시계열 자료로 몇 년 전에 비교하는 거, 그건 같은 한국의 성장률 가지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크로스 섹션으로 지금의 동행에 있고 우리가 경제 발전 단계가 비슷한 이런 그 국가들이 비교해야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 작년에 다른 그 우리와 경제 발전 단계가 비슷한 국가를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제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는 굉장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문제 이런 문제가 컸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GDP의 성장률에서 총상복합 기여도 보면 정부 지출 사이드가 코로나 직후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이 지금보다도 향후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점이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만 꼭 좀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장률에 놓고 또 우리 경제에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수치 놓고. 근데 선방했다 이런 것을 누가 합니까? IMF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객관적 지표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가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현 정부에서 부호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굉장히 퇴색시키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좀 이렇게 관련돼 있는 사람 낙관적으로 하는 그런 시각에서 통계 수치에 이렇게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도 통계 조작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외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런 점을 주식 투자에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달에 나오는 통계 지표가 모두 다 모으면 한 5천 개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표라는 게 뭐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걸 하는데, 그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고 또 외부에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고 이렇게 가는데, 국내 경제가 비교적 선방을 했으니까 너무 비관적인 그 생각을 할 필요 없다. 제가 아무튼 좀 모든 분들이 좀 명심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요. 자, 우리나라 이제 성장률은 나왔고요. 이번 주 또 뭐 다음 주 하면서 선진국들도 계속 그 4분기 GDP가 계속 나올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경제가 코로나 사태에서 시스템이 좀 많이 여물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면 이렇게 과거 경제가 시스템이 정상화돼 있을 때 성장률을 비교하는 시각은 좀 잘못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4분기 성장률은 4분기 성장률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수치보다는 2분기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에 사실은 3분기에 경제가 대부분 다 이렇게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큰 폭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한 분기 더 성장률이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느냐, 이게 수치 여부와 관계없이 왜냐하면 경기 회복에 탄력이 붙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경기 순환상의 회복 국면이 되려면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회복 국면에 진입됐느냐 하는 측면이지,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인데도 불구하고 6.5%, 미국은 정기비 연년제도 불구하고 4% 이렇게 비교하는 건 잘못돼 있다. 통계 방식이 다른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로나에서 여문 상태, 이 여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치 자체에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진 말라. 다만 4분기의 의미에
두 분기 연속 경기 회복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코로나에서 어려운 국면에서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전미경제연구소의 공식적 판단으로 회복됐다, 예. 국면에 들어갔다 이 의미로 의미를 찾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주식 투자는 선제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자 채널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국수주의 이기주의보다는 다자 채널에서 세계 교육이 증가하고 예.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는 서로 격리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백신 상용하면서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세계 교육을 촉진한다. 그래서 IMF의 이번 전망 보면 세계 경제 성장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세계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교육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과 한국 같은 수출 지향적 국가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분기에 이렇게 경기 회복권이 공식적으로 판단되고 이것이 올해도 계속해서 회복세가 이어가는데 특히 국가별로 보면 수출 지향적인 한국과 중국이 유리하다. 이런 예. 쪽으로 이렇게 의미를 찾으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수치는 뭐 일단 4분기 나오는 건 그다지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방향성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형태다. 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중앙은행 쪽으로 넘어가서 좀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아무튼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을 모으고 또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향방에 대해서 얘기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그 얘기를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1월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내일 그 새벽에 이제 결과가 발표되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의미 자체는 크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첫 페드 회의고, 그다음에 사실 올해 첫 회의고, 그렇죠. 그리고 4년 만에 제닛 옐런은 이번엔 재무장관, 그다음에 제롬 파월과 같이 손맞이 맞추는 사람이 같이 했다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회의에 대해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사실 회의 직전에 미국의 기대 인프라가 좀 올라가고 2%보다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번에 경우에 따라서는 테이퍼링 되는 게 아니냐, 자산 축소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 측면이 되겠죠. 근데 사실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창출과 물가 안정 쪽이거든요. 양대 목표가. 그렇죠. 물가는 안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고용이 중요하거든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되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양대 목표에서 경계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사실 고용 창출이 이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통화 정책은 불가역성이 있습니다. 예. 목표가 도달하기 전에는 아무리 자산 분의 거품이 지금 우려된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을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 이게 통화 정책의 불가역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로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테이퍼링 같은 그런 것은 이번에 추진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러면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물가가 기대 심리가 2%를 벗어나지 않느냐. 그거는 평균 작년 9월에 결정됐던 평균 물가제에 의해서 잡는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렇게 물가 목표에서 2% 타겟을 설정했는데요. 그동안은 물가가 목표선을 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경제가 시스템이 정상화되어 있을 때는 2%를 보면 우리가 마이탈리스가 통화론자가 얘기하는 자동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이게 잡았는데요. 그런 아니라 예. 기간을 설정해서고 지금까지는 2% 하에 했으니까 앞으로 물가가 2%를 벗어나더라도 기간 중에 2%를 벗어나지 않으면 자 그거는 통화정책에서는 변동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요새 많이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정부 부채가 많고 이런 상태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 증가해서 굉장히 디폴트 문제가 되게 되니까 그거는 중앙은행의 소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통해서 자 중앙은행의 자산을 갖고 있는 단기채를 매도하면 재원이 형성되죠. 재원이 형성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실 장기채 지금 올라가는 장기채를 잡으면 국채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떨어진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형태로 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증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부분의 거품 부분의 증시 부분의 거품이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의 고용 창출이 되고 실물 경제가 이렇게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국채 금리가 이례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잡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가
일시적으로 2% 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평균 미달이기 때문에 네네.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FOMC 회의에서는 없을 거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또 하나 상당히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 기술주입니다. 네네. 그 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한 달 반 정도 주가가 별로 그렇게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취임식 바로 직전서부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이런 그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이 계속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대목은 일부 주식의 전문가로 하시는 분들이 잘못 이게 바이든의 이렇게 기술주와 관련된 정책에서 잘못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좀 오해를 갖고 있는 대목부터 풀어드려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든 정부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상원과 이거 밀되면 소위 블루 웨이브가 되면 이렇게 트럼프 정부 시절에 많이 올랐던 빵스라든가 그다음에 마가 업종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왜 그럴까? 법인세가 인상된다. 그다음에 반독점 규제가 된다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라든가 그다음에 반독점 규제 이런 것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블루 웨이브가 되면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에서 법인세 인상하고 반독점 규정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하는 대목은 전제 조건이 이렇게 가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대형 기술주들이 앞으로 괜찮은데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질 거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보면 예상치가 많이 낮게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상치가 많이 낮게 하면 작년에 그 2분기서부터는 예상치 대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났단 말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뭐 저보다 증시에서 우리 이 센터장님이 더 전문가고 굉장히 이렇게 경륜이 많으신 분이다는 우리가 예상치가 낮더라도 실적치가 갭이 높고 어닝 서프라이즈 갭이 높으면 주가가 많이 뛰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2분기, 3분기는 괜찮았다. 폭이 고팠다. 근데 경제가 어느 정도 되고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되면 그 대부분 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갭이 줄어드는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4분기 실적이 이렇게 발표된다 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술주에 된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 그러면 주가는 그렇게 베이스 이펙트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에 이펙트와 함께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미개 월가에서 자 그동안은 미개 기술주가 머니의 피보팅 돈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문제에서 자 한국이라든가 중국 쪽으로 머니 피보팅, 머니 무브가 아니라 머니 피보팅에서 중심축을 한국과 중심으로 옮겨라 하는 이런 측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것을 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기사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을 분할해서 힘을 약화시킨다. 그럴 정부는 제가 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옛날에 미국에서 AT&T를 분할했던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AT&T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잘 나가고 있는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을 왜 강제로 분할을 해서 그 힘을 약화시켜서 센터장님이 경륜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는 이게 첨단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경제 패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 패권이 되는 상태에서 미래 국부 싸움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와 이렇게 반대적인 시각을 하고 트럼프 지우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은 국가의 위정자라든가 하는 사람은 당연히 경제 패권에서 세계 패권이 되게 하는 게 그게 국가의 책임자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미국에서 경제 패권의 우위를 지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그만 힘이라도 지금 보태야 될 입장인데 그거를 강제로 잘라가지고 힘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이건 맞는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 개별 기업이지만 워낙 뭐 얘기가 많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그를 전부 다 합치면 시가총액으로 1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한 해 동안에 73배가 올라간 형태이거든요. 그만큼 또 보면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유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지금 이제 환경이 곤란한 변했기 질문? 때문에 작년에도 이 테슬라에 대해서 PR이든가 이런 고평가 문제가 나왔는데 예. 많은 그 이렇게 PR 고평가 문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PPR 지표, PDR 지표 이런 쪽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손해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인공지능이 없을 때는 그냥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재무제표. 예. 근데 지금 시청자분이 손해 인공지능에서 미래가 예측하는 부분이 현실화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실적이 나왔던 문제에서 주가 대비해서 이렇게 이익 대비해서는 PR이 고평가됐다. 주가가 떨어지느냐?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투자하면 2년 후 이렇게 해서 미래에 어떻게 잠재 수익이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고평가되고 매출이 바이오업종들은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이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자 미래에 보이는 가치가 현실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미래 잠재 가치만 놓게 해주면 사실상 주가가 현실적으로 PR 지표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PDR, PBR 지표인데요. 항상 여기 이렇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화제가 되는 기업들을 이렇게 딱 보면요.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CEO의 표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CEO 표정이 상당히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테슬라 한 번에 머스크 같은 경우는 웃음을 띠고 하면 과거에는 사기꾼이 아니냐. 그게 미래의 잠재 가치. 아무래도 찡그리는 사람보다는 활짝 웃고 미래에 대해서 이상을 제시하는 사람이 사실상 미래 기업의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PPR 지표, PDR 지표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전에 이종호 센터장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처럼 차트나 분석했었고 PR이나 했었고 이렇게 하면 안 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을 언제 방송의 마무리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정확한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지금은 투자 판단하는 것도 미래 인공지능에서 미래가 예측 가능한 게 손앞에 있으면 주가를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바뀌어야지. 주가 판단하는 것은 과거처럼 PR 지표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지금 환경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대신해 보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는 개별 종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신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사람들의 꿈이 지금 모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